안녕하십니까. PMP 올릭입니다. PMBK 6 에디션 PMP 합격을 위한 핵심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네이버 카페에서 PMP 홀릭을 검색해 주시면 됩니다. 주소는 여기 나와 있습니다. 자, 본격적인 수업에 앞서서 PMP 시험이 무엇인가, 그리고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에서 3장까지는 인트로라고 보시면 됩니다. 1장은 서론을 얘기하고 있고 2장은 프로젝트가 운영되는 환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장은 PM의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내용은 4장부터 시작됩니다.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우리 PMBOK에는 프로젝트 관리 프로세스 그룹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착수부터 시작해서 기획, 그리고 실행, 감시 및 통제를 지나서 종료되는 이렇게 프로세스 그룹이 있습니다. 착수는 그야말로 시작이죠. 기획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실행을 해야 되겠다, 계획서를 주로 개발하는 프로세스입니다. 실행은 이 계획서에 맞게 실행을 하는 것이고, 감시 및 통제 단계에서는 우리가 실행한 것이 적합하게 되었는지, 우리가 예상한 대로 되었는지 감시 및 통제를 하고 마지막으로 종료까지 돼서 프로젝트가 마무리되는 순서입니다. 이렇게 5가지 프로세스 그룹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 프로세스 그룹은 우리가 말하는 통합관리부터 시작돼서 범위, 일정, 원가, 품질, 자원, 의사소통, 리스크, 조달, 이해관계자 관리로 구성되어 있는 각 지식 영역이라고 하는 곳에 투입이 됩니다. 그래서 통합관리에서는 전반적으로 프로세스를 관리를 하는 지식 영역이고, 범위관리가 또 있습니다. 범위관리에서는 우리 프로젝트가 적합한 범위를 가지고 수행을 하고 있는지, 또 일정, 원가, 이렇게 트리플 컨스트레인트, 3중 제약이라 하는 것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행 단계에서 중요한 품질, 자원, 의사소통, 리스크, 조달, 이해관계자 관리까지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시험 문제는 여기 4장부터 13장으로 구성된 이 지식 영역에서 대부분 시험에 나옵니다. 95%까지 이곳에서 나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하지만 이 지식 영역에서 사용되는 용어와 배경 지식들이 여기 챕터 1, 2, 3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챕터 1, 2, 3을 무시하고 지나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챕터 1, 2, 3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론 부분입니다. 1번, 프로젝트의 정의 및 특징입니다. 프로젝트의 정의는 여기서 기억해야 되는 필수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고유한이라는 단어와 그리고 일시적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2가지 단어가 프로젝트의 정의를 전부 다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프로젝트라고 하면은 고유한 제품 또는 결과물을 창출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발전소를 2곳에 짓습니다. A라는 발전소와 B라는 발전소. 바로 땅 옆에 인접해 있더라도 각각의 토질적인 환경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또 발전소의 용량이 다를 수도 있고, 고객사가 다를 수도 있고, 일정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무엇인가 차이가 있죠. 그래서 모든 프로젝트는 다 고유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젝트는 시작과 끝이 있습니다. 마일스톤이 정해져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프로젝트를 일시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해서 일시적으로 투입하는 노력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는 것이죠. 프로젝트의 특징에서도 그 부분이 똑같이 반영됩니다. 일시성과 유일성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꼭 기억해 놓으셔야 할 부분은 점진적 구체화 부분입니다. 프로젝트가 초기 시작 단계에서는 일정, 범위부터 시작해서 범위, 일정, 원가, 이것들을 구성하는 요구사항, 이 내용들이 아주 구체적이진 않습니다.
대략적인 사항들이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 이런 대략적인 사항들이 프로젝트가 진행되어 가면서 점점 구체화됩니다. 프로젝트 종료 단계에서는 정확하게 산출물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리가 되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점진적인 구체화라는 이 단어를 꼭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 밖에 프로젝트를 통한 변화를 주도, 기업이나 조직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어떠한 상태로 조직을 변화시키는 계기를 마련해 준다. 또 프로젝트를 통한 비즈니스 가치 창출 부분도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프로젝트 정의를 보였으면 프로젝트 관리의 정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젝트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해 지식, 기술, 도구, 기법 등을 프로젝트 활동에 지속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프로젝트 관리의 정의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PMBOK에서는 5개 프로세스 그룹, 착수, 기획, 실행, 감시 및 통제, 이것과 관련된 49개 프로젝트 관리 프로세스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해당 내용이 바로 4장부터 13장까지 구성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는 프로젝트 관리와 프로그램, 포트폴리오 사이의 관계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는 여러 개의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여기 4개의 프로젝트 플러스 3개의 프로젝트 플러스 2개의 프로젝트가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 4개의 프로젝트를 관리하는 것이 바로 하나의 프로그램입니다. 여기서도 프로그램 관리를 하고 있고 마찬가지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이 3개의 프로그램을 관리하는 것이 바로 하나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이 사이에 하나의 프로그램 아래에 있는 프로젝트는 서로 연관성이 있을까요? 상호 의존 관계가 있을까요? 아닙니다. 없어도 됩니다. 단지 우리가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구분을 하거나 혹은 관리적인 목적으로 구분을 해 놓으면 됩니다. 또 포트폴리오 아래에 바로 하나의 프로젝트가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포트폴리오 아래에는 프로그램과 프로젝트 그리고 운영 이런 것들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내용 한번 보시겠습니다. 포트폴리오에 포함된 프로그램이나 프로젝트들이 반드시 상호 의존적이거나 직접 연관을 맺을 필요도 없고 조직의 목표 달성을 위한 전략과 계획과 연결되어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포트폴리오는 조직의 전략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관리되는 그룹으로 프로젝트, 프로그램, 하위 포트폴리오 및 운영 업무들의 집합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은 포트폴리오를 달성하기 위해 자원 배분과 통제 관점에 초점을 두고 관련 있는 프로젝트들을 그룹화한 것입니다. 프로그램에 포함되지 않는 프로젝트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프로그램은 항상 다수의 프로젝트를 포함하고 있어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프로젝트 관리와 운영 관리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신규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건설합니다. 새로운 땅에다 아파트를 새로이 건설을 하겠죠. 근데 개선 프로젝트라는 것이 또 있을 수 있습니다. 기존의 아파트가 20년이 넘게 노후화되면은 우리는 리모델링이라는 것을 수행합니다. 이게 바로 개선 프로젝트입니다. 그러면 두 신규 프로젝트와 개선 프로젝트의 연관관계는 신규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고 운영이 되면서 오랜 기간이 지납니다. 그러면 이게 바로 개선 프로젝트로 연결이 될 수도 있습니다. 혹은 신규 프로젝트가 돼서 운영이 되고 폐기가 될 수도 있겠죠. 자, 이런 연관관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2번부터 간단하게 먼저 보시겠습니다. 제품 생애 주기에서 프로젝트 관리와 운영 관리 사이에는 인도물과 지식이 상호 전달되기도 합니다. 프로젝트 종료 시점에 프로젝트 산출물과 운영을 위한 문서, 사용자 그리고 운영자 매뉴얼, 라이선스 증서는 운영 조직으로 이관이 됩니다.
이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프로젝트가 착수부터 해서 종료까지 끝이 나고 운영관리로 이관이 되는 부분입니다. 또 제가 아까 말씀드린 사항은 여기서 유지 보수가 끝나고 다시 개선 프로젝트로 들어갈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그럴 경우 다시 착수, 기획, 실행, 감시 및 통제, 종료를 지나서 또 유지 보수 쪽으로 넘어가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조직으로 이관되는, 우리의 산출물이 이관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속적으로 운영되는 작업은 프로젝트의 범위 밖에 있지만 프로젝트는 제품 생애 주기 동안 다양한 시점에서 운영과 상호작용을 일으키며 대표적인 사례는 아래와 같습니다. 프로젝트 또는 단계가 종료되는 시점에, 신개발 제품, 제품 업데이트 또는 결과물이 확장되는 시점에, 운영 업무 개선 또는 제품 개발 프로세스 시점에, 제품 생애 주기 마지막 단계인 운영이 마감되는 시점에 서로 상호작용을 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자, 이 부분이 시험에 그대로 출제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알고 있어야지 풀 수 있는 문제들이 간혹 있기 때문에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5번 프로젝트 생애주기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생애주기는 뭐죠? 태어나서 죽음까지를 뜻합니다. 프로젝트를 보면 착수에서 종료까지를 뜻하는 것이죠. 프로젝트 생애주기는 프로젝트 시작부터 완료까지 프로젝트가 진행하는 일련의 단계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착수부터 종료까지 있는데 중간에 우리가 디시전 메이킹을 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Go or No Go Gate라고도 하고 PMBOK에서는 Gate Review, Phase Review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통 프로젝트 스폰서, 프로젝트 관리자, 이해관계자는 단계별 종료 시점에 프로젝트가 다음 단계로 진행할 것인지에 대한 의사결정의 기회를 갖는 부분, 이 부분이 Gate Review, Phase Review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프로젝트 생애 주기의 특징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원가 및 인력 수준, 이 부분은 S컵으로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초기에는 투입이 많지 않습니다. 프로젝트가 어느 정도 진행됨에 따라서 이 부분에서는 S커브의 기울기가 매우 급격해집니다. 많은 투입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리고 이 투입 시기가 지나면 다시 어느 정도 종료 단계까지 급격하게 투입이 떨어지면서 일정 수준을 유지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프로젝트가 종료되게 되는 거죠. 개시 단계에서는 가장 낮고 프로젝트 작업이 진행되면서 최고조에 이르렀다가 프로젝트 종료 단계에서 급격하게 떨어진다. 원가 및 인력 수준이 이런 특징을 갖고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해관계자 영향력, 리스크, 불확실성, 우리가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사항이 뭐죠? 점진적 구체화입니다. 점점 구체적이 된다는 거죠. 구체적이 될수록 리스크는 줄어들기 마련입니다. 당연히 불확실성이 줄어든다는 말이죠. 그러면서 이해관계자의 영향력 또한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개시 단계에서 가장 크며 후반부로 진행될수록 감소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프로젝트가 진행됨에 따라서 우리가 수정할 때 드는 비용은 매우 크게 상승합니다. 반대죠. 오류 수정을 할 때 초반에는 간단하게 수정을 할 수 있지만 프로젝트 후반부에서는 수정을 하는데 드는 비용이 커진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경 및 오류 정정 비용이 프로젝트 완성 단계에 접근하면서 크게 증가한다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2번, 생애 주기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예측형, 반복 점증형, 적응형입니다. 예측형은 말 그대로 우리가 예측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예측이 가능하려면 무언가 요구사항이 명확하거나 우리가 예전에 경험을 해본 적이 있었을 때는 예측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적용 가능한 프로젝트에 보시면 요구사항이 명확하거나 변경이나 진화가 예상되지 않은 프로젝트, 계약 범위가 명확하거나 유사 프로젝트 경험이 있는 프로젝트,
비즈니스 위험과 기술적인 위험이 적은 프로젝트에 적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의에서 보면은 생애 주기에 가능한 빠른 초기 단계에서 결정되는 생애 주기 유형입니다. 일정과 원가가 결정된다는 것이겠죠. 다음으로 반복 점증형 생애 주기는 예측형 생애 주기와 좀 반대로 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프로젝트 팀의 이해도의 증가에 따라서 프로젝트 단계를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프로젝트 활동으로 의도적으로 반복하는 생애 주기 유형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요구사항이 명확하지 않거나 변경 또는 진화가 예상되는 프로젝트에서 쓸 수 있죠. 또 비즈니스 위험과 기술적인 위험이 존재하는 프로젝트, 대규모이고 복잡하고 잦은 피드백과 반복 과정의 교훈이 필요한 프로젝트에 적용이 가능합니다. 예측형과 반대로 흘러가죠. 마지막으로 적응형 생애주기입니다. 지속적인 참여를 위해 고안된 생애주기 유형입니다. 어떻게 변화에 대응하고 상위 수준의 변화에 대응하면서 말이죠. 이는 급변하는 시장 환경에 대응하는 프로젝트, 요구사항과 범위를 사전에 정의하기 어려운 프로젝트에 적용 가능합니다. 다음으로는 프로젝트 관리 프로세스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작 때 말씀드렸듯이 프로세스 그룹에는 착수, 기획, 실행, 감시 및 통제, 종료 프로세스 그룹이 있습니다. 착수는 시작입니다. 프로젝트의 새로운 단계 혹은 신규 프로젝트를 정의하고 승인을 받아서 시작하는 프로세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나중에 배우겠지만 착수 프로세스에서는 프로젝트 현장 개발과 이해관계자 식별이라는 지식 영역에 해당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추후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획은 뭐를 하는 거죠? 계획을 세우는 프로세스입니다. 프로젝트 범위 설정, 목표 구체화, 프로젝트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을 계획하고 지속해서 관리하는 프로세스입니다. PMBOK의 특징 중에 하나가 계획을 하고 그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실행을 하면서 잘못된 게 있으면 다시 계획을 변경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프로세스라는 말이 들어온 것입니다. 다음은 실행, 말 그대로 수행하는 그룹이죠. 프로젝트 관리 계획서에 정의된 작업을 완료하는 과정에서 수행하는 프로세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은 이것을 잘 수행했는지 감시 및 통제를 하는 감시 및 통제 그룹이 있습니다. 프로젝트 진행과 성과를 지속해서 추적, 검토 및 조정하거나 계획 변경이 필요한 영역을 식별, 해당 변경을 착수하는 데 필요한 모든 프로세스를 감시 및 통제 그룹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끝나면 최종 종료를 하는 종료 프로세스 그룹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전체 프로세스 그룹의 모든 활동을 종결하는 과정에서 수행되며 프로젝트나 단계를 공식적으로 종료를 하는 것입니다. 예전의 시험 문제에는 이런 문제들도 있었습니다. 종료 프로세스 그룹을 지났는데 발주처가 무언가 다른 걸 요구했다.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 우리는 공식적으로 종료를 했기 때문에 새로운 요구사항은 새로운 프로젝트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렇게 이해하고 가시면 됩니다. 감시 및 통제 프로세스 그룹 특징입니다. 반드시 실행 프로세스 다음에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프로세스 그룹과 지속적인 상호작용이 필요한 프로세스이다. 이 부분은 학습을 하시다 보면 이 말이 무엇인지 이해가 가실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프로젝트 관리 비즈니스 문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4장부터 13장까지 학습을 하면서 자주 등장하는 용어입니다. 비즈니스 케이스와 편입관리 계획서가 있습니다. 비즈니스 케이스는 프로젝트가 제공할 혜택의 타당성을 확인하고 추가적인 프로젝트 활동을 승인하기 위한 기초로서 사용됩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시험 출제 비중이 매우 높습니다. 또 편입관리 계획서는 프로젝트에 제공되는 편익 창출 극대화, 유지하기 위한 수행하는 프로세스에 대한 정의를 기술한 문서로 보시면 됩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수익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나타내는 문서로 보시면 됩니다. 기출하는 것이라서 꼭 용어 정의는 확인을 해두고 넘어가시면 되고 4장부터 13장까지 학습하시면서
기출문제에서 많이 등장하니까 그때 다시 한번 와서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8번 프로세스 그룹과 지식 영역 간의 대응 관계입니다. 앞에서 배경이 되는 기초 지식들을 보았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4장부터 13장까지 구성되어 있는 프로세스 그룹과 지식 영역들이 어떻게 나타내고 있는지 대략적으로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장은 프로젝트 통합 관리입니다. 5장부터 13장까지의 모든 내용들이 바로 여기 4장에 통합이 되는 부분입니다. 특징으로는 착수 단계에서 5장부터 12장에선 착수 단계가 없습니다. 유일하게 4장과 13장만이 착수 단계를 가지고 있죠. 프로젝트 헌장을 개발을 합니다. 즉, 프로젝트를 시작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관리를 할지 계획서를 개발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 실행으로 넘어가겠죠. 프로젝트 작업 지시 및 관리와 프로젝트 지식 관리를 통해서 실행을 합니다. 그리고 감시 및 통제를 하고 마지막으로 종료를 하는 프로세스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5장부터 13장까지의 내용들이 4장으로 어떻게 통합되는지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범위 관리가 있습니다. 착수는 없습니다. 기획 단계에서 우리가 범위를 어떻게 관리할지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그리고 WBS 작성까지 하게 되죠. WBS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할 일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실행은 없습니다. 여기서 실행이 왜 없는지는 추후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을 하고 나서 범위를 확인을 합니다. 한 일이 범위에 맞게 잘 구성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이것들이 최종 종료로 넘어가게 됩니다. 만약에 맞지 않았다면 변경을 해야 되겠죠. 통합 변경 통제 수행 프로세스로 넘어가기도 합니다. 다음으로는 일정입니다. 일정도 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리고 일정을 개발하게 되는 것이죠. 일정도 제대로 되고 있는지 통제를 합니다. 변경 통제 수행을 할 수도 있고 동일하게 종료를 할 수도 있습니다. 원가 관리도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결정한 다음 통제를 하는 부분,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앞에서 보신 부분과 다르게 8장부터 13장까지는 기획, 실행이 나타나 있는 프로세스 지식 영역입니다. 품질 관리도 계획을 수립합니다. 품질 관리를 하고 품질 통제를 통해서 종류로 이어지겠죠. 자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계획 수립하고 자원을 산정한 뒤에 자원 확보, 팀 개발, 팀 관리를 합니다. 그리고 자원 통제를 하는 것이죠. 의사소통도 계획을 수립하고 의사소통 관리를 통해서 최종 의사소통 감시까지 한 뒤에 종류로 넘어갑니다. 리스크 관리도 리스크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실제로 식별한 다음에 분석을 합니다. 그리고 이 분석에 따라서 각 리스크에 대한 대응 계획을 수립을 하겠죠. 실제로 이 대응 계획에 따른 리스크가 발생했을 때 실행을 합니다. 최종적으로 감시를 통해서 종료로 넘어가는 것이죠. 조달 관리도 계획을 수립 후 조달을 수행합니다. 조달 통제를 통해서 마지막 종료로 넘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13장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일하게 4장과 동일하게 착수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이해관계자를 식별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계획을 수립한 뒤에 참여 관리를 통해서 감시 및 통제를 하는 것입니다. 간략하게 보았습니다. 4장부터 13장까지는 각 파트에서 더 정확하게 디테일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는 프로젝트 인트로를 보았습니다. 지금부터는 2장 프로젝트가 운영되는 환경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프로젝트에 영향을 주는 공통 환경 변수입니다. 프로젝트에 영향을 주는 공통 환경 변수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기업 환경 요인, 조직 시스템, 조직 프로세스 자산이 있습니다. 자, 특히 기업 환경 요인과 조직 프로세스 자산은 우리 4장부터 13장까지 아주 빈번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직 시스템에 대해서는 특히 PMO라는 것이 시험에 자주 출제되고 있습니다. 꼭 알아두셔야 되는 내용이겠죠.
자, 기업 환경 요인 그리고 조직 프로세스 자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상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조직 프로세스 자산입니다. 조직 프로세스 자산은 예를 들어서 프로세스와 절차, 우리 말하는 절차서, 지침서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 회사에 주로 가지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조직 지식 기반은 소위 말하는 lessons learned를 볼 수 있죠. 교훈입니다. 이전에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우리가 얻었던 교훈들을 정리해 놓은 것이죠. 프로세스와 절차는 조직 표준 프로세스 및 절차를 조정하는 지침, 기준, 정책, 그리고 생애 주기와 같은 조직 고유의 표준, 종료 지침 또는 요구 사항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조직 지식 기반은 선례 정보, 아까 말씀드린 LL이죠. 교훈 지식 기반 이슈 및 결함 관리 데이터베이스입니다. 과거 프로젝트에서 생성된 프로젝트 파일 등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정의는 한번 읽어보시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기업 환경 요인입니다. 기업 환경 요인에는 내부적인 것과 외부적인 것이 있습니다. 내부적인 기업 환경 요인의 예로는 우리 C레벨들의 리스크 테이킹 수준도 내부 환경 요인이 될 수 있겠죠. 외부 환경 요인은 인허가가 주로 많이 나옵니다. 내용을 보시자면 조직 문화, 구조 및 거버넌스, 정부 또는 산업 표준, 보유 인적 자원, 시장 여건 등이 될 수 있습니다. 정의를 보시자면 프로젝트 팀의 통제력 하에 있지 않으면서 프로젝트에 영향을 주고 제약을 가하거나 방향을 제시하는 여건을 기업 환경 요인이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조직 시스템에 대해서 특히 PMO에 대해서는 뒤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한 조직 구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직 구조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기능 조직, 그리고 프로젝트 조직, 마지막으로 그 사이인 매트릭스 조직이 있습니다. 자, 우선 기능 조직과 프로젝트 조직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능 조직은 우리가 알고 있는 구매팀이나 품질팀, 설계팀 이렇게 팀이 각각 운영되는 것을 기능 조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반면에 프로젝트 기반 조직은 프로젝트 팀으로 구성돼서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조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당연히 이 인력들은 기능 조직으로부터 배속이 되겠죠. 자, 조직 구조별 프로젝트 특성을 보시면 프로젝트 관리자 권한 수준, 즉 PM의 권한 수준을 보시겠습니다. 기능 조직에서는 거의 또는 전혀 없겠죠. 당연히 프로젝트 기반에서는 PM의 역할이 높거나 거의 전부로 볼 수 있습니다. 자원 가용성 및 관리도 동일합니다. 예산의 통제 주체도 기능 조직에선 기능 관리자, 즉 각 팀의 팀장이 될 수 있겠죠. 프로젝트 기반 조직에서는 프로젝트 관리자, PM이 예산을 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PM의 참여도도 기능에선 시간제이지만 프로젝트 기반 조직에선 전담제로 될 수 있겠죠. PMO라고 뒤에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지만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오피스라고 합니다. 여기서도 PM의 참여도와 마찬가지로 시간제, 프로젝트 기반에선 전담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중간에 있는 매트릭스 조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매트릭스 조직은 각각의 기능 관리자, 즉 우리 팀장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의 직원이 프로젝트 관리자로 배속이 되는 것입니다. 기능 조직의 팀원 중에서 프로젝트의 전담제로 투입되는 프로젝트 관리자가 지정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은 PMBOK 6판에서는 전담제가 아닌 시간제로 제시하고 있지만 시험에서는 아직 5판 기준인 전담제로 출제가 되고 있음을 유의하셔야 됩니다. PM의 권한 수준은 중간으로서 낮음에서 보통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또 예산 집행에 대한 권한, 가장 중요한 예산 집행에 대한 권한도 온전히 100% 제공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음으로는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한 조직 구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직 구조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기능 조직, 그리고 프로젝트 조직, 마지막으로 그 사이인 매트릭스 조직이 있습니다. 자, 우선 기능 조직과 프로젝트 조직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능 조직은 우리가 알고 있는 구매팀이나 품질팀, 설계팀, 이렇게 팀이 각각 운영되는 것을 기능 조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반면에 프로젝트 기반 조직은 프로젝트 팀으로 구성돼서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조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당연히 이 인력들은 기능 조직으로부터 배속이 되겠죠. 자, 조직 구조별 프로젝트 특성을 보시면 프로젝트 관리자 권한 수준, 즉 PM의 권한 수준을 보시겠습니다. 기능 조직에서는 거의 또는 전혀 없겠죠. 당연히 프로젝트 기반에서는 PM의 역할이 높거나 거의 전부로 볼 수 있습니다. 자원 가용성 및 관리도 동일합니다. 예산의 통제 주체도 기능 조직에선 기능 관리자, 즉 각 팀의 팀장이 될 수 있겠죠. 프로젝트 기반 조직에서는 프로젝트 관리자, PM이 예산을 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PM의 참여도도 기능에선 시간제이지만 프로젝트 기반 조직에선 전담제로 될 수 있겠죠. PMO라고 뒤에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지만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오피스라고 합니다. 여기서도 PM의 참여도와 마찬가지로 시간제, 프로젝트 기반에선 전담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중간에 있는 매트릭스 조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매트릭스 조직은 각각의 기능 관리자, 즉 우리 팀장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의 직원이 프로젝트 관리자로 배속이 되는 것입니다. 기능 조직의 팀원 중에서 프로젝트의 전담제로 투입되는 프로젝트 관리자가 지정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은 PMBOK 6판에서는 전담제가 아닌 시간제로 제시하고 있지만 시험에서는 아직 5판 기준인 전담제로 출제가 되고 있음을 유의하셔야 됩니다. PM의 권한 수준은 중간으로서 낮음에서 보통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또 예산 집행에 대한 권한, 가장 중요한 예산 집행에 대한 권한도 온전히 100% 제공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음으로는 프로젝트 관리 오피스, PMO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프로젝트 조직에서 각각의 프로젝트를 관리할 수 있는 전문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오피스를 하나를 두는 것입니다. 정의를 보시겠습니다. 프로젝트를 조정된 중앙 통제 방식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다양한 책임을 배정받은 조직 부서나 주체를 의미합니다. 주 역할에 대해서는 시험에 매우 자주 출제되고 있습니다. 표준 방법을 제공하거나 베스트 프랙티스, 표준 식별 및 개발을 하는 곳입니다. 프로세스와 프로젝트의 진척사항을 모니터링하고 보고를 합니다. 프로젝트 정책 절차 템플릿 및 기타 공유 문서의 개발 및 관리를 합니다. 프로젝트들의 의사소통을 조정을 합니다. 시험에서도 PMO의 역할에 대해서 매우 많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4장부터 13장까지 고루고루 나오고 있으니까 나올 때마다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PMO의 세 가지 유형은 시험에는 출제가 되고 있지 않지만 알아두셔야 됩니다. 지원형과 통제형, 지시형이 있습니다. 지원형은 그냥 어느 정도 어드바이스만 해주는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고, 통제형은 보통 수준으로 규정을 준수할 것을 제시를 하는 수준입니다. 마지막으로 지시형은 높은 수준으로 의사결정까지 참여를 하는 게 지시형입니다. 자, 그러면 PM과 PMO의 역할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PM은 지정된 프로젝트 목표에 집중을 합니다. 반면에 PMO는 사업 목표 달성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주요 프로그램의 범위 변경 관리에 집중을 합니다. 자원 통제 범위도 배정된 자원을 통제를 하지만 전체 프로젝트에 걸쳐 공유되는 조직 자원의 활용에 최적화를 위해서 집중합니다. 프로젝트 범위도 개별 프로젝트의 범위 일정 원가 등을 관리합니다. 하지만 PMO는 전사적 차원에서 프로젝트 간 방법론, 표준, 전체 리스크를 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3번
PM의 역할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젝트 관리자의 정의는 무엇일까요? 바로 책임자가 핵심 단어입니다. 프로젝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책임을 지고 팀을 선도하고자 수행 조직에서 선임하는 책임자입니다. 프로젝트 관리자의 영향력 범위는 한 번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험에 직접적으로 출제되진 않겠지만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 프로젝트 관리자의 역할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성원과 역할이 있고 팀에 대한 책임이 있고 지식과 기술이 있습니다. 당연히 구성원에 대해서는 수행하는 팀원을 이끌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프로젝트 멤버는 다양하고 많은 멤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대규모 프로젝트에서 관리자는 이 멤버들이 각자의 역할을 잘 수행하도록 이끌어줘야 됩니다. 또 팀에 대한 책임에 있어서는 사실 프로젝트 관리자는 프로젝트에 대해 무한 책임을 진다고 봐도 무관합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관리자는 프로젝트 산출물의 성과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전체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팀이 목표를 성공적으로 완수할 수 있도록 의사소통하고 동기를 부여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프로젝트의 모든 역할을 수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프로젝트 관리자가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설계, 품질, 일정, 원가, 프로젝트 관리자가 전체 다 담당할 수는 없죠. 하지만 프로젝트 관리자는 지식과 기술 지식, 이해 및 경험이 충분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만 프로젝트 관리자가 관리를 할 수 있고 각 담당자들이 자신의 역할에서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3번 프로젝트 관리자의 역할입니다. 여기서는 PM의 역량삼각형이 등장합니다. 역량삼각형이란 PMI에서 프로젝트 관리자의 역량 개발 프레임워크를 적용하여 PM에게 필요한 기본적인 역량 수준을 정의한 것인데요. 세 가지 역량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술적인 프로젝트 관리 역량, 두 번째 당연하겠죠, 리더십이 필요하죠. 세 번째는 전략 및 비즈니스 관리가 필요합니다. 각각 어떤 내용인지 간단하게 보고 넘어가시겠습니다. 기술적 프로젝트 관리란 프로젝트 프로그램 및 포트폴리오 관리의 특정 영역과 관련된 지식, 기술 및 행동을 나타냅니다. 리더십은 다 아시는 대로 목표 달성을 돕기 위해서 팀을 이끌고 동기를 부여하며 지시하는 데 필요한 지식, 기술 및 행동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전략 및 비즈니스 관리는 성과를 향상시키고 비즈니스 결과를 더 잘 전달하는 업계, 조직의 지식과 전문성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리더십과 관리에 대해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리는 일련의 예상 행동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을 한 지점에서 다른 지점으로 이동하도록 지시하는 것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반면에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한 지점에서 다른 지점으로 이끌기 위해서 토론하고 논쟁을 통해 협력하는 과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리더십은 토론과 논쟁, 협력을 포함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시만 하는 관리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리더십 유형 4가지가 있습니다. 자유방임형, 거래형, 번역형, 카리스마형 리더십 4가지가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한 번씩 읽어보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이 리더십 유형은 추후에 다시 한번 등장할 예정입니다.